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성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밤하늘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도시의 불빛이 밝아지고 어두운 하늘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별이 가득한, 그리고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을 보신 적은 드물 겁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아니면은 그 이전, 아주 오래전, 예를 들면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어딜 가든, 지구 어디를 가든 밤하늘은 별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밤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밤하늘은 거의 7번 또는 6번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좋은 그리고 빛이 없는 곳을 간다 하더라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5번에서 4번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얕게, 그리고 옅게나마 은하수는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1번과 2번, 3번처럼 하늘에 빽빽히 별이 가득한 모습은 보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1번 또는 2번과 같은 하늘을, 빽빽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조선시대에 천문도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만든 전천, 그러니까 하늘 전체를 아우르는 별자리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돌에 새겨진 석각본이라든지 또는 나무판에 새겨진 목각본, 그리고 맨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필사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지금 태조의 석각본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오른쪽에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석각본은 여러분들 경복궁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 가시면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빽빽한 하늘을 옛 사람들은 보고 지내왔습니다. 그만큼 하늘의 별을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세상을 동경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육안으로만 밤하늘을 관측을 하면서 천문 지도를 작성을 해왔던 인류는 이제는 조금씩 기구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하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 있었죠.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과 같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으로 다른 먼 곳이 아닌 밤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성도 봤고요, 달도 봤습니다. 별도 물론 봤겠죠. 하지만 저 망원경으로 우리가 보는 맨눈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밤하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목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달의 모습은 정말 뚜렷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관측기기라는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가 관측해온 천문학의 역사는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우주를 조금씩 더 넓게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후에 망원경의 기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하와이와 같은 이런 관측이 용이한 지역에 아주 최첨단의 망원경을 설치를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망원경을 직접 쏘아 올리면서 이제는 대기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주에서 직접적으로 하늘을 관측을 하게 되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든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이 매우 성능이 좋은 우주망원경으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를 넘어서 몇백 광년이고 또는 몇억 광년이 떨어진 천체를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관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들이 여러분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천체의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별이 태어나는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별이 죽어가는 순간, 또는 다른 태양계의 행성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은하의 모습까지 이렇게 우주망원경으로는 다양한 천체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면들 중에서도 우리가 별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별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별의 일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으로 돌아와 봤는데요. 우리 밤하늘에 가득 찬 별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하수가 흐르는 모습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위에 이 하늘에 빽빽하게 차 있는 밝은 점들이 바로 별인데요. 도대체 그럼 별이란 무엇일까요? 별부터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은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가 좋을 듯 합니다. 별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을 거예요. 물론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에 별을 나타내는 한자인 별성자를 써서 행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고 있고 항성이라는 말도 쓰고 있지만, 통틀어서 우리가 흔히 대화체로 남의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옛날에도 분명히 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 들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별, 이런 것들은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에너지를 내는 이런 천체가 바로 별이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이 별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별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본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별이 무언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별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별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빛을 내는 천체 가운데,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을 나타내는 천체 가운데 성운처럼 퍼지는 모양을 가지는 천체를 제외한 모든 천체, 다시 말해서 하늘에 빛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별이라고 불러왔어요. 국어사전에 따르면은 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도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에너지를 내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정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별이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 인류 속에,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 담겨왔던 그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지금 국어사전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신 것처럼 별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열을 내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천체라는 말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아요. 별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천문학을 좋아하고 또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별의 정의,
우리는 그 별을 이제는 항성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항성의 정의는 스스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별이라는 천체 또는 항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스스로 빛을 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천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별, 그러니까 항성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교에서는 삼천대천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성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천체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기도 하고 에너지를 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지금 태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별,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항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 항성이 이루고 있는,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하면 우리 태양계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1000개 정도 있으면은 불교에서는 소천이라고 부르고요. 이 소천이 또 1000개가 있으면은 중천, 이 또 중천이 1000개가 있으면 대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천, 대천 같은 공간에서는 우리 우주를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하를 넘어서 은하들이 모여있는 우주 전체 모습과도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우주는 이런 은하가 수십억 개가 모여있는 더 큰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그 크기를 천문학자인 저도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분들한테는 정말 더욱더 와닿지 않는 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은 이 은하 하나당 더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별이 하늘에는 또는 이 우주에는 가득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별의 일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별도 생명이 있다면 마치 우리 사람처럼, 사람이 태어나고 일생을 보내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별도 태어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청장년층, 일생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지내면서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별들이 태어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흔히 비유적 표현으로 이 공간을 별들의 요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별생성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황토색처럼 마치 산맥처럼 가득가득 차있는 별 먼지, 흔히 말하는 성간 먼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여서 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별의 일생이 시작되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별 탄생 성운인데요.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는,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산맥 속, 이 별 먼지 속에서 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앞선 세대의 큰 별들이, 앞선 세대의 여러 별들이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물질들을 뿜어내고요. 이 성간 물질들이 모이면서 바로 이렇게 다음 세대의 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람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별이 탄생하는 요람, 바로 별 탄생 성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은 보통 한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조상별들이 죽으면서 그 물질들이 모여서 그 잔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의 고정된 인연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운 속에 티끌들이 씨앗이 되면서 바로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운 속 티끌이 씨앗이 되면서 중심부로 점점 물질들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과연 이 성운 속에서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오리온 성운이라고 하는 별들이 태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간 먼지로 가득 찬 마치 우리 비행기의 구름 속을 나는 공간 같은 곳에서 별들이 이렇게 모여서 태어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은 점 하나하나가 바로 별들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별들의 씨앗, 지금 보시는 이 4개의 씨앗처럼 이 한 개의 씨앗이 만들어지면은 점점 그 씨앗 속으로 주위의 물질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고요. 중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더 주위에서 많은 물질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쪽의 중력이 무거워지면서 중력 붕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급속하게 무너지는 중심부로 압력 물질들이 급속하게 모여들면서 밀도가 매우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압력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밀도와 압력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열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성간 물질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들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수소라는 것이죠. 이 중력 붕괴가 일어나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기 때문에 수소 원자 4개가 뭉쳐지면서 헬륨 원자 1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어야만 우리가 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부에 물질들이 모여드는 여러 천체들 중에서 압력이 높지 않고 밀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별이 되기 직전에 별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천체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천체들을 우리가 갈색 외성이라고 부르는데, 갈색 외성은 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별이 되려다가 못된 안타까운 천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우리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지, 그래야 빛과 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가 과학적 정의의 항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소 원자 4개로 헬륨 원자 1개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시별이 생겨나는데요. 중심부에 밝은 별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심부에 밝은 별, 원시별 주위로 많은 먼지들이 마치 원반처럼 띠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때 이 먼지들이 나중에 우리 태양계의 여러 8개의 행성들처럼, 그리고 소행성대처럼 다른 태양계, 우리 태양과는 다른 태양계를 형성을 하는 근본들이 됩니다. 그리고 별들은, 이 중심부에 있는 원시별은 점점 더 자라나게 되겠죠. 별은 자라나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성풍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성풍이 주위에 있는 먼지들을 점점 날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주위가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나머지 큰 물질들은 행성이라든지 또는 소행성으로 남아서 이 별 주위를 돌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태양계 바깥에 다른 태양계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별이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역경과 고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태어난 별은 이미 많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삶에서 겪어야 되는 인고와 고난의 시간을 미리 거쳤기 때문에 태어나게 된 별은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안정적인 여생을 편안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과는 약간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은 주로 집단으로 태어나서 성단을 이루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중심부에 여러 갓 태어난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태양 같은 경우는 사실 우주에서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예요. 우리 지구에서는 딱 하나의 태양만 뜨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행성들은 서로 쌍성 또는 3개의 별, 많으면 5개, 6개의 별이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성으로 여러분들이 이주를 하게 된다면은 태양이 2개 뜨는 또는 5개, 6개가 뜨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여러 개의 태양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양은 집단이 아닌 혼자 외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태어난 별들은 상당히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구 크기보다 한참 큰 목성의 크기, 목성도 지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이 목성보다 더 큰, 조금 더 크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핵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작은 별들을 우리는 적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태양 크기와 비슷한 별들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태양보다 작은 별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 태양의 크기인데요. 우리 지구와 목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별, 태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보다 작은 크기의 별도 있는 반면에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우스 A 같은 경우에도 태양보다 훨씬 더 큰데 폴룩스라는 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아크투루스라는 별들은 태양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별을 가지고 있죠. 또 오리온 자리에 리겔이라는 별은 태양과는 아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별입니다. 백조 자리의 데네브, 백조 자리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인 데네브, 그 다음에 이런 피스톨과 같은 별들도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별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별들은 태양과 비교를 해서도 상당히 다양한 크기, 태양보다 작은 별들, 그리고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그럼 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별의 수명을 결정을 하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별의 수명이 결정이 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사람은 우량아로 태어나던 약간 몸무게가 부족한 미숙아로 태어나던 간에 수명은 태어나는 몸무게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별의 경우는 다릅니다. 별은 태어날 때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질량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이 됩니다. 별이 질량이 크면은 그 크기도 커지고 그 큰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내부에 많은 열을 태워서 압력이 높도록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질량이 크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별을 구성을 하고 있는 재료가 많을지라도 그 큰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큰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빨리 태워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수명이 훨씬 더 짧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질량이 큰 별일수록 가지고 있는 재료, 다시 말해서 수소의 소모가 훨씬 더 커지고요. 따라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오히려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별의 일생을 보면 태양보다 수백 배 무거운 별의 경우 수백만 년 단위의 수명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별보다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그러니까 수십 배 정도 무거운 별의 경우에는 약 수천만 년의 수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 태양과 크기가 비슷한 별은 어떨까요? 우리 태양의 수명은 천문학자들이 예상하기에 약 100억 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태양의 나이가 약 46억 년인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태양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낸 것만큼 앞으로도 수명이 남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태양보다 크기가 훨씬 작은 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적색외성이라고 부르는 작은 별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태양 질량의 약 1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재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명은 약 1조 년 정도 된다고 해요. 1조 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주의 나이가 현재 138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우주가 태어나고 이렇게 태양보다 작은 별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단 한 개의 작은 별도 죽은 별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작은 별들은 그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들의 수명이 질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별들이 태어나는 순간은 인고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거쳐서 일단 별이 태어나고 나면은 별들은 대부분의 수명을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큰 무리 없이 바로 우리 태양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죠. 태양에서 일정적으로 항상 거의 대부분의 같은 양의 에너지와 빛이 나오고 우리는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체가 살아가고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별이 대부분의 일생을 청장년층으로 잘 보내고 나면, 안정적으로 보내고 나면 마지막 순간도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죠. 별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일생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재료인 수소를 거의 다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 별의 재료인 수소를 거의 다 소진을 하게 되고 아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찌꺼기라고 볼 수 있는 헬륨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소는 없어지고 그 다음 찌꺼기인 헬륨이 별의 몸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점점 수소가 없어지고 헬륨이 쌓이게 되다 보면은 별은 계속 에너지를 생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헬륨을 태우게 됩니다. 이 헬륨을 태우게 되면은 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일정 정도의 탄소를 태우게 되면은 산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산소도 태우고 철이 되는 순간 별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별의 질량에 따라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의 모습도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 별이 헬륨을 태우기 시작하는 순간을 우리는 별의 노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치 인간이 노년에 약간 건강이 약해지고 병이 드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처럼 별도 조금씩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청장년층 동안 내내 안정적인 빛과 에너지를 내던 별이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면서 빛도 불안정해지고 내뿜는 에너지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별이 조금씩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별을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변광성과 같은 모습인데 변광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별이 여러분들이 일생을 보낼 때 별이 대부분의 일생을 보낼 때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별이 점점 나이가 들고 헬륨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주위에서 가스가 내뿜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별이 점점 나약해지고 병이 들면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별이 맥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별의 크기와 밝기가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 가고 있다는 증거죠. 지금과 같이 이 자료 화면에서 별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별의 밝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의 밝기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별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별을 변광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면은 별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요. 세상 모든 만물이 유형의 존재로 태어나서 무형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죽을 별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별의 질량에 따라서 아까 제가 별의 최후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별과 같은,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의 최후의 모습은 어떨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작은 별들은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태양보다 작은 별에 대한 죽음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태양과 비슷한, 태양보다 조금 더 큰 별들은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가스를 우주 공간에 내뿜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별이 살았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천체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아주 유명한 역사 속의 인물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역사책에 기록하는 것처럼 별들이 우주 공간에 존재했다는, 자신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우주에 남겨놓은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별이 마지막 순간에 내뿜는 가스들이 주위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별이 점점 커지면서, 아까 우리가 맥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별이 점점 커지면서 맥동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내부에 남아있는 모든 연료를 소진을 하게 되면은 별이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매우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습과 같이 백색 외성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태양도, 그리고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백색 외성은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색 외성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는 많은 연구가 됐고요. 이 백색 외성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지구와 비슷한 크기로 우리 태양은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본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구와 태양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 태양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서 지구만한 크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우리 태양의 최후의 모습은 이렇게 백색 외성이라는 모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진 별, 예를 들어서 태양이 한 10배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별들은 어떤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할까요? 모든 별들이 최후의 순간에 약간 병이 들면서 불안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10배 정도 더 큰 별들은 작게 백색 외성으로 식어가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별이 폭발하는 순간을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별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의 별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렬하게 초신성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그 중심부에서 별의 사체가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별의 사체를 중성자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성자별의 크기는 아까 백색 외성이 지구만하다고 했는데 이 중성자별의 크기는 서울의 크기보다 훨씬 더 작은
대략 지름 10km 정도의 작은 핵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핵은 매우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게 되는데요. 이 폭발을 내면서 강력하게 남은 이 사체는 우리가 중성자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성자별은 이렇게 양쪽 극쪽 지방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여러 물리학적 특성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 물리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 중성자별이 돌고 있는 이 내뿜는 에너지가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문학자들은 이 중성자별을 우주의 등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주기로 매우 정확한 주기로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의 한 10배 정도 되는 별이 죽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신성으로 폭발을 하면서 그 시체가 남으면 중성자별이 된다. 그리고 그 크기는 대략 10k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우리 여러 별들의 크기를 비교를 하듯이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큰 별들이 있었잖아요. 그 큰 별들의 최후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별들도 당연히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초신성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체 갖고 있던 질량으로 인해서 초신성이 폭발하는 에너지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중력들이, 그 가지고 있던 무게로 인해서 자체 붕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까는 별의 시체가 남아서 우리가 중성자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별들은 별의 시체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모습이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거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2019년도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블랙홀을 관측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을 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측한 결과 이렇게 컴퓨터로 만든 시뮬레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약 대략 18배에서 20배 이상 되는 별들은 블랙홀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별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은 질량이었습니다. 별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만들어진 질량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일생을 보내고, 또 라이프 스팬이라고 부르는 일명 별의 수명도 달라지면서 별의 최후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초신성이라는 것으로 폭발을 하면서, 폭발하는 순간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우주 속으로 내뿜게 됩니다. 물론 태양과 같은 별들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주 공간으로 갖고 있던 물질들을 뿜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선 세대의 별들이, 앞선 세대의 무거운 별들, 그리고 앞선 세대에 살았던 별들이 우주 공간으로 물질들을 뿜어내면서 이 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운들은 다시 다음 세대의 별들이 태어나기 위한 요람으로, 그리고 재료로 활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의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이 조화롭기 때문에 별의 일생은 저는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는 시기는 다 알지만 자신이 언제 죽어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별은 태어나는 순간 그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임종을 준비하면서 살지는 못하지만 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운명을 맞이할지를 알면서 우주 공간의 질서와 조화를 조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이 태어나고
별의 일생을 보내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다시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윤회와 매우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퐁스도대의 별이라는 소설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물론 아름다운 사랑 얘기도 또 순수한 모습의 사랑 얘기도 담겨 있지만 아름다운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별 하나가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저는 정말 인상에 남는 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퐁스도대의 별에는 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밤을 지새운 적이 있다면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것으로 아는 그 시간에 신비로운 또 다른 세계가 고독과 고요 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신비로운 또 다른 세계, 다시 말해서 별이 태어나고 별이 일생을 보내고 별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이 다시 다른 별을 만들어내는 이 우주의 조화 같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알퐁스도대의 별도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담고 있는 윤회 사상들도 다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별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일생과 매우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닮아 있는 일생 속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서로가 인간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이 삶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우주의 조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저는 이 별 자체가 매우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별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조금은 다른 세상을 꿈꾸는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문학자 강성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